항상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 몸이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항상성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바깥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 몸의 상태는 일정하게 되는 것이 항상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신경과 호르몬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죠? 첫 번째는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작용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 예시가 여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 체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혈당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액에 들어있는 당분의 양이에요. 혈중 포도당의 양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당 농도가 높을 때는 우리 몸에서 그 농도를 낮추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포도당의 농도가 낮을 때는 반대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배웠지만 한번 이거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호르몬하고 신경 중에서 전달 매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혈관으로 바로 분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달 매체는 혈액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신경 같은 경우에는 전달 매체가 뉴런이 됩니다. 세포 단위라고 했었죠. 신경세포. 그 다음에 호르몬이 신호 전달 속도가 더 느려요. 그리고 신경이 더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인 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호르몬에 비해서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지속적인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호르몬입니다. 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요, 혈관을 타고 돈다고 했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작용 범위인데요. 작용 범위가 더 넓은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왜냐하면 표적 기관까지 더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혈관을 돌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이 세 가지는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예시인 체온 유지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체온 조절을 하는 방법은 간뇌입니다. 일단은 간뇌가 이 체온이 떨어졌구나 혹은 체온이 올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고요. 그거를 명령해서 체온을 조절을 하게 되죠. 자, 체온을 조절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열을 방출하는 양과 두 번째는 열을 발생하는 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열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더울 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더울 때 우리 몸에 열이 굉장히 많은 상태겠죠. 그러면 열 방출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려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열 발생하는 양,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열은 줄여야 할 겁니다. 그렇죠? 더운 날에는 방출량은 늘리고 발생량은 줄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요게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추울 때 한번 볼게요. 자, 추워요. 그러면 내 체온이 낮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한다 그랬죠? 네, 그 자극이 간뇌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간뇌는 판단을 내립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요. 체온이 낮으니까 열 방출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 발생량은 늘려야 되겠죠. 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열 방출량을 줄입니다. 자,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바깥에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피부 근처라고 하는 것은 제일 피부에 가까운 곳이죠. 여기에 있는 혈관이요. 늘어나게 되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혈관이 늘어나서 혈액량이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흐르게 되면요. 피부 바깥쪽,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더 많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혈액은 따뜻하죠. 그쵸? 혈액은 따뜻하기 때문에 이 열기를 바깥으로 더 많이 내뿜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체온이 낮은 상태니까 내 열 방출량은 줄여야 돼요. 자, 줄이려고 한다면 이 따뜻한 혈액이 최대한 몸 안쪽으로 흐르게 돼야겠죠. 그래서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은 수축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수축.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육이 떨려요. 자, 근육이 떨린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서 무슨 방법일까요? 열 발생량을 늘리는 방법이죠. 그쵸? 근육이 떨려요. 그럼 운동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쵸?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자, 뇌하수체의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표적기관이 어디였죠? 네, 갑상샘이었죠. 그럼 갑상샘을 자극하게 되고요. 갑상샘에서는 뭐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티록신이 나오게 되겠죠. 자, 티록신의 역할이 뭐였죠? 기능은 물질대사 촉진.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포 호흡을 증가시킵니다. 자, 세포 호흡이 촉진되면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얘는 세포 호흡은 무슨 역할?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게 되니까 어떤 거예요? 두 개 중에 열 발생량을 늘리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 방출량은 감소시키고 열 발생량은 증가시키게 되면서 다시 체온이 높아져서 정상 체온 범위로 회복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하는 거는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근육이 떨리는 거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세포 호흡이 촉진되는 것도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뭘로 인해서 조절한다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 두 가지 뭐였죠? 네, 신경과 호르몬이었죠. 자, 그러면 신경과 호르몬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피부 근처에 혈관 수축하는 방법이나 근육이 떨리는 것은요, 둘 다 신경의 작용입니다. 신경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두 번째.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요 방법. 요거 뭐예요? 딱 봐도 무슨 호르몬,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그죠? 호르몬을 사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호르몬을 사용해서도 그리고 신경을 사용해서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추울 때 이렇게 반대로 그려져 있다 그랬죠? 자, 한번 볼게요. 추울 때, 체온이 낮을 때는 여기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하면서 열 방출량이 감소하고 근육이 떨리게 하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세포호흡을 촉진하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각각이 신경인지 호르몬인지를 비교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더울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울 때는 체온이 높아요. 그럼 그거를 누가 감지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누가 감지하냐면 간내에서 감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간내에서 감지를 해서요. 이번에는 체온이 높으니까요. 열 방출량은 늘리고 열 발생량은 감소시켜야겠죠. 자, 두 가지 방법 사용합니다. 첫 번째,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켜요. 자, 그러면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흐르는 혈액이 많습니다. 자, 혈액은 따뜻하다 그랬으니까 주변으로 바깥으로 혈액에 있는 열을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열 방출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땀을 분비하는 걸 증가시켜요. 땀 분비 증가 이거 뭡니까? 땀이 씻고 나면은 이제 체온이 낮아지게 되죠. 이게 바로 그 뭐예요? 기화열이죠.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열 방출량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열 방출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체온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요런 애들은 이제 진행을 할까요? 근육 떨림? 안 되죠. 그렇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세포호흡 촉진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요. 뭐만 일어나냐면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고 피부 근처에 그리고 땀 분비가 증가하는 요런 역할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얘 두 개
개 다 뭐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얘는요, 신경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죠. 요것도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기와열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혈당량 조절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량 조절 과정입니다. 혈당량 조절 과정은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을 가지고 이제 그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혈당량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속의 포도당량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에 포도당량이 너무 많을 때 그리고 너무 적을 때 이거 두 가지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를 하면요,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요거부터 볼게요. 자, 혈당량이 높아요. 자, 혈당량이 높으니까 낮춰야 되겠죠, 그죠? 자, 낮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자, 낮추려면 무슨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그쵸? 인슐린이 나와야겠죠. 세 글자 인슐린. 자, 인슐린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이자에서. 그쵸? 요런 인슐린을 분비하는 요런 곳, 이자라고 하는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뭐라고 하죠? 네, 그렇죠. 요런 것들을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분비샘인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요. 그러면 혈당량을 낮춘다 그랬죠? 어떤 방법으로 낮추게 되냐면요, 간에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에 작용한다.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 이름이 뭐였죠? 표적기관이었죠. 그렇죠? 표적기관이 간이 되고요. 그럼 간에서 어떤 일을 발생시키냐면요, 당을 줄여야 돼요. 포도당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글리코젠으로 바꿔줍니다. 자, 포도당과 글리코젠의 관계는 뭐냐면요, 만약에요, 포도당이 하나짜리의 당이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저한테 이미 배웠을 텐데요, 당은요, 단당류도 있고 이당류도 있고 다당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단당류, 하나짜리의 당이 이제 포도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코젠은요, 다당류예요. 그러니까 이 당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당이 이렇게 연결시켜 버렸기 때문에 포도당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너무 혈당량이 높아졌어요. 왜 높아지냐? 식사하거나 그러면은 높아져요. 왜냐면 소화하면서 포도당이 많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표적기관인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줘요.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혈관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농도가 낮춰지기 때문에 혈당량이 감소하죠. 요 방법도 있고 하나 더,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세포는 세포 호흡하려고 포도당을 필요로 하니까요, 미리 땡겨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정상 혈당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혈당량이 낮을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포도당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세포호흡 결과 포도당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혈당량이 감소해요. 그렇게 되면 얘는 혈당량을 다시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자에서 이거랑 기량작용하는 거, 반대작용하는 것을 무슨 호르몬이라 했죠? 글루카곤, 그렇죠? 글루카곤이 분비됩니다. 자, 그럼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다당류인 글리코젠을요,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자, 요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던 다당류를 하나짜리의 당으로 다 부셔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요, 포도당이 늘어나면서 혈당량이 다시 증가하게 되고요, 정상 혈당량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혈당량이 조절되고요, 얘네들은 다 항상성의 예시에 해당합니다.